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수를 펼치는 의사들의 소소하고도 위대한 순간들과 만나보는 TV의사 서전 명의 2.0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고관절 전문 의사 권순영입니다. 박사님,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내는 과정에서 마음에 좀 부담이 될 때 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님, TV의사 서전 명의 잘 이끌어 주셔야 하니까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네. 이게 머리가 무겁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리가 무겁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콕 집어서 이 어깨라는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글쎄요, 정형외과 의사인 제 소견으로는 어깨라는 곳이 그 목에서 몸통으로 다시 몸통에서 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그 쌀포대 같은 아주 무거운 짐을 어깨에 받쳐서 이렇게 저희가 짊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깨가 무거운 짐도 잘 짊어질 수 있는 든든한 받침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무게도 받아낸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어깨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명의가 바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어깨 고통을 확실하게 덜어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명의 먼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송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에서 어깨관절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 송현석 교수입니다. 네, 우리가 팔이나 손은 자주 쓰니까 인식을 하는데 이걸 몸이랑 연결해주는 어깨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인식을 못하고 지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권 박사님께서도 어깨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몸에서 어깨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상지를 쓰는 많은 활동이 사실은 손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손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깨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머리에 닿거나 또는 뒷머리를 만지는 자세도 결국은 어깨가 목 뒤쪽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어깨가 가지는 어떤 다른 관절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면은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많이 관절 그러면 알고 있는 무릎이나 팔꿈치 관절은 운동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부렸다 폈다. 그거는 이제 뼈 자체가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하는 행동 중에 수영 그리고 야구 이렇게 보면 어깨가 거의 360도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 외에 보통 무릎이나 팔꿈치에서 생기지 않는 문제들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직립보행하면서 하지 쪽은 체중을 많이 닿으니까 또 관절염이나 뭐 다른 기타 문제가 생기지만 어깨는 그렇지 않다는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인 같은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가 점이 가장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깨가 우리 몸통이랑 팔을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정도의 부위다 정도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제가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제가 이 지점이 아파요라고 딱
맞게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알아듣기 쉬우실까요? 예. 일단 어깨 관절은 크게 구성이 실제로 움직이는 관절 그 부분은 뼈와 뼈 위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관절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관절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연골에 따른 다른 증상이나 뭐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그 외에 하나 더 특징이 있는 부분은 힘줄.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피로가 누적이 되고 또 연령에 따른 변성 과정도 거치면서 힘줄 파열이나 또는 이런 힘줄적인 문제 때문에 병을 찾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제가 제일 많이 외래에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이 오시면서 본인 진단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하셨어요? 그러면 옆집에 있는 분이 얘기하시는 증상하고 본인 증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진찰해 보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관절이 적고 힘줄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증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일반인들은 똑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들은 다른 진단을 내리지만 환자분들은 다른 분과 본인이 같다고 증상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을 늦게 찾는 이유도 되고 또 전혀 다른 방향의 치료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어깨와 연관돼서는 뭐 저희가 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동결견, 그러니까 50견이라든가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이외에 관절염 얘기는 별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 관절염에 대해서 이제 대가신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어깨 부분의 관절염이.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 어깨 관절염 그러면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으셨고 그렇죠.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수련 받던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제가 교수가 된 다음에 예전에 그 기록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교수님들은 어떻게 진료를 보셨나 해서 어깨 환자분들만 쭉 제가 명단을 한번 찾아봤는데 질환이 딱 두 개였습니다. 50견 힘줄 파열, 50견 힘줄 파열 계속. 그래서 과연 그 당시에는 어깨 관절염이 없었을까? 근데 이 어깨 관절염이 이 관심을 좀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땅을 안 딛고 다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감내하고 참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엑스레이 상에서는 굉장히 관절염이 심한데 뭐 본인이 조정을 해서 이래서 뭐 팔을 완전히 들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 이러면서 이제 적응하면서 감내하셨던 저희 어르신들이 많으셨고 요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활도 많아지고 하니까 조금 더 병원을 빨리 찾게 되고 또 저같이 이제 어깨를 전공하는 저희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원분들이 정회원이 한 200명이 조금 못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어깨 관절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또 해외 연수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치료가 적극적으로 되고 할 수 있는 치료 범위도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치료를 제때 받는 게 중요할 텐데 그 어깨 관절이 다치게 되면 어떤 치료들이 들어가나요? 사실은 연골은 재생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이게 살짝 긁히는 거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껍질 벗겨지듯이 우리 감귤 껍질 벗기듯이 네. 그렇게 벗겨지는 단계라면 손상이 더 가면 더 쭉 하고 벗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나왔을 때 초기에
조금 그런 자세를 피하시고 그거는 이제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면 어떤 자세가 안 좋다는 걸 알려드릴 거고 예,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일단 안 쓰는 게 중요한 거고. 자극을 안 주는 게 예.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막 물이 많이 차고 또 부어 있는 거. 저희가 약재 중에서 가장 기본이 진통소염제라고 표현하는 부분인데 그 뒤쪽에 있는 소염이라는 부분이 결국 부어 있는 부분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붓고 약해져 있는 연골 부분을 치료를 적절히 해서 조금 부기를 빼주고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조금 그런 악화되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많이 됐다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요즘에는 각종 주사제 치료들도 있고 연골을 좀 회복 아니면 좀 손상을 늦춰줄 수 있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적정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가는 상태라면 고생을 더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수술을 받는 게 더 낫고요. 이게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언제 하나 똑같은 결과가 생기지는 못합니다. 계속 너무 진행이 많이 되다 보면 뭐 뼈가 결손이 되고 깎이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그렇게 되면 수술도 힘들고 수술 후의 결과도 좋지 않아서 사실 혼자서 본인이 자가 진단하고 옆집에 누가 이렇게 했더니 좋더라 이러면 이런 치료로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차라리 병원 찾으셔서 현재 상태 어떤 진단 받으시고 적절한 조언 받으시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그 진행 단계에 따라서 그냥 안 쓰는 정도로 치유가 가능한 것도 있고 주사 치료로 감당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환자분이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느냐? 근데 너무 아프고 이러느라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생활이 어떤 게 있느냐라고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모든 걸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은 꼭 하고 싶고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 내 친구들도 다 예를 들어 탁구, 뭐 파크 골프 내 친구들 다 거기 있는데 나만 못해서 나는 너무 사회적으로 입맛도 없고 기분도 안 나쁘고 좋지는 않고 그렇다면 그 정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요 정도면 이런 치료 받으시면 또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하실 수가 있다. 약 필요 없이 본인이 영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원하는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고요. 예. 취미가 나는 독서야. 나는 뭐 요 정도만 들어도 괜찮아. 악수할 정도만 돼도 괜찮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이제 저도 정형외과 의사입니다만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정형외과 수술의 꽃은 인공관절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스마트 의료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그러한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수술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뭐 AI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컴퓨터 관련돼서 발전이 점점 빠릅니다. 뭐 해마다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게 이런 똑같은 인공관절 수술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수술들이 결과가 항상 일정하지가 못하거든요. 특히나 다른 관절에 비해서 어깨 관절이 조금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경험이 적고 할 때는 뭐 좀 똑같은 방식으로 해드렸는데 다들 좋아라 하시는데 케이스가 증례수 자꾸 늘어나면 수술 많이 하면서부터는 나름 잘해드렸는데 이분은 이게 좀 불편해하시고 좀 팔이 덜 돌아가시고 그런 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지금 이제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기술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층층 사이에 그 두께가 한 2mm 간격으로밖에 촬영을 못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0.6mm까지도 찍거든요. 채 1mm도 안 되는 정도의 사진을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컴퓨터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 찍었던 CT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는 기술이 또
하나의 발전이 됐고 사실 의료용으로 발전된 건 아니고 산업공학적인데 그 부분을 의료에 접목시키면서 그 3차원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하거나 또는 수술 전에 사전 수술하는 데 활용하는 기술이 여쭤보신 시뮬레이션입니다. 그거는 모든 환자분들한테 할 수는 없고요. 수술 전에 정밀 CT가 돼 있는 경우 그 데이터를 특정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면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3차원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분의 수술 전에 본인만의 3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제가 수술하려고 하는 이 기구 사실 기구도 크기, 디자인 또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이 다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컴퓨터상에서 사전 수술을 모의 수술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사이즈만 재보거든 시대에서 요즘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이 부분을 요 각도에서 한 3도 정도 각도를 줬더니 환자분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10도가 늘어나더라. 아니면 5도가 줄더라. 이런 사전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전 수술, 시뮬레이션 그것을 이제 미리 하시게 되면 이제 자신감을 얻고 이제 저희가 수술에 임하게 되는데 수술 시에도 이 컴퓨터가 어시스트해서 수술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떤 방법인가요? 네. 그 사전 수술 시뮬레이션만 하고 나는 요 정도에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머릿속 개념을 익히고 그냥 수술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 계획했던 내가 여기서 2도 각도로 뒤로 향하게 삽입을 해야지 고정을 시켜야지 했던 거를 수술실에서 실제 수술할 때 똑같이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 맞춤 수술 기구를 제작하는 건데요. 맞춤 기구를 따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환자의 뼈에 이 부분을 밀착을 시키고 거기 나와 있는 가이드에 핀을 삽입하면 수술 전에 제가 컴퓨터에서 했던 수술하고 동일하게 하는 게 환자 맞춤용 수술 기기 제작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비게이션이라는 방법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안내한다, 항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수술 중에 특정 기구, 특수 기기를 이용하면 제가 어떤 기계를 잡았을 때 모니터에 보조 모니터에서 수술 전에 제가 그 타겟팅 하려고 했던 목표 점 위치 각도를 저한테 바로 알려줍니다. 제가 이렇게 잡았더니 당신 계획했던 것보다 5도가 모자라네. 그럼 제가 5도를 맞추면 타겟이 딱 맞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럼 제가 수술 중에 계속 이렇게 보면서 실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수술용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발달이 많이 됐네요. 우리가 인공관절 같은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어깨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공관절이 이제 마지막 선택 수단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힘줄이 문제가 있을 때는 봉합도 해보고 기다려도 보전 봉합도 하고 또 요즘에는 이식용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봉합도 좀 해줄 수 있는데 관절 연골이 마모된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주사나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현상 유지 아니면 더 손상만 안 가도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릎같이 체중을 많이 지탱하는 경우에는 관절 연골 수술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줄기세포 이식 기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의료 기술 또는 줄기세포 치료 등 많이 있는데 어깨 쪽에는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하고 또 관절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그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 쪽은 코팅 연골을 덮어주기 위해서 조금 소절개하고 할 수가 있는데 어깨 쪽은 관절 연골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멀쩡한 힘줄을 뗐다가 붙여야 되거든요. 더 깊이 있어서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은 관절 연골 자체를 덮어주는 수술은 발진이 아직은 답보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관절 그다음에 더 손상이 가게 되면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이제 관절마다 이제 뭐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인공관절 수술 시행합니다만 이 어깨 관절에 있어서 특별히 좀 다른 관절보다 어렵다 그런 점이 어떤 점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어깨 관절은 그 손상되어 있는 관절에 도달하기 위해서 괜찮은 힘줄 또는 신경을 피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노출을 많이 할 수는 없어서 쉽게 해서 많이 째고 많이 벌릴 수가 없다 보니까 배우기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수술 들어갈 때 저희 팀이 두세 명이 더 추가로 들어오는데 실제 수술하는 부위를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딱 제가 보는 그 시야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기도 어렵고 또 수술 자체가 깊은 부위에 실제 수술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제가 환자분들께는 알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요 정도 공간에서 모든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경도 많이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가고 또 보존해야 되는 힘줄들을 또 최대한 보호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좀 까다롭다고 표현합니다. 수술을 집도하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수술을 받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인공관절은 이제 재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어깨 수술도 마찬가지겠죠? 다행히 어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깨는 수술 전에 이제 관절림 진행되다 보면 대부분 이제 좀 굳은 채로 네. 쉽게 뻑뻑하고 팔이 덜 움직이는 채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술 중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뭐 과하게 자라서 생겨 있는 뼈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다듬어 드리고 또 이미 굳어 있는 부위는 수술 중에 저희가 일부 제거하거나 좀 벌려 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다른 관절보다는 조금 재활이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깨 수술 중에서 이제 좀 재활이 어렵다라고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거는 네. 힘줄 봉합 수술. 힘줄 봉합 수술은 사실은 보호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봉합한 부위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도 재활도 빨리 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재활할 수도 없고 재활 중에 봉합해 놓은 힘줄이 파열되면 안 되니까 일반인들이 옆집에 어깨 수술하신 분들 다들 고생하시던데요 라고 그러면 저한테 여쭤보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힘줄 파열 수술을 하시고 나서 또 봉합 트지면 안 되니까 조심하면서 뭐 어렵게 하는 거고요.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중에 웬만큼 문제되는 소지들을 없애기 때문에 재활은 비교적 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3D 프린팅 연구 소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 어깨 관절 관련해서 3D 프린팅으로 어디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제가 그 3D 프린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뭐 아주 사소한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면 쇄골골절처럼 골절 환자들 수술하다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금속판 중에서 그 제품 이름이 환자의 맞춤 해부학적 금속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서양 사람들 위주다 보니 수술 중에 딱 맞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제가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 금속판을 환자 몸에 맞추어서 이렇게 비틀고 다듬으셔야 돼요. 예, 꺾고 이런 수술을 시간이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반대쪽 어깨 CT까지 같이 찍어서 그 부분을 3D 프린팅을 해서 모델을 만들면 수술 전에 미리 이렇게 맞춰서 딱 만들어 놓으면 수술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겠구나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자비로 프린팅도 사고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독학도 하고 또 막 몇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살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막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깨 인공관절에도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막 하던 차에 우리 권수영 박사님께서 이제 은평성모병원 개원하시면서 디지털 스마트 병원을 기치로 하시고 또 딱 맞는 이제 3D 프린팅 연구소를 설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제가 초대 소장이 되었고요. 개척을 하셨네요. 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어깨 인공관절에서 3D 프린팅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퓨터 수술이 모든 베이스가 결국은 CT고 그 CT를 3차원 영상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핸들링하는 또 CAD 같은 프로그램이 또 개발이 돼야 되고 이게 다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3D 프린팅하고 일맥상통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많이 쓰이나요? 근데 이제 별도의 시간도 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의사 선생님들 수술 전에 하는 그런 수고나 노력이 사실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 보상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하다 보니 좀 파퓰러하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스포츠 활동 인구의 증가로 최근 가파르게 늘고 있는 어깨관절염. 그로 인해 어깨 인공관절 수술 건수는 10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어깨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송현석 교수. 그는 우연한 계기로 어깨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제가 어깨가 아팠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어깨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기에 전공의를 했었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싶었고 또 할 분야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깨 질환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 매력에 빠진 송현석 교수. 오랜 기간 임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어깨 관절 분야의 권위자가 됐다. 어깨 관절염 환자의 수술이 있는 날, 수술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송현석 교수는 컴퓨터를 이용해 수술 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바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 최근에는 3차원 CT 장비의 성능이 향상돼 CT 영상을 통해 환자의 어깨 관절 3차원 모형을 만들 수 있다. 이 어깨관절 3차원 모형에 수술 때 사용할 기기나 인공관절을 직접 위치시켜보고 수술 뒤 가동 범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다. 수술 전에 환자분의 체격, 체중, 그리고 수술 전에 얼마나 아팠는지, 팔을 얼마나 들 수 있는지를 수술 전에 플래닝을 하면 해부학적 인공관절을 했을 때는 수술 거의 통증이 없는 거, 그리고 역행성 인공관절을 해도 통증 개선에는 훨씬 좋은데 수술 전에 이만큼 160도 이상 들 수 있는 분이 수술 역행성 인공관절 하면은 156도 정도 드는 걸로 예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송현석 교수가 시행하는 수술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수술. 사전에 계획한 수술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해 컴퓨터의 계산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내비게이션 수술이 사실 국내에 도입된 지가 몇 년이 안 됐고요. 처음 도입되기 전에 우연히 이제 국제 학회 세미나에서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할 수 있었던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환자한테 부담도 적고 실제 수술 중에 수술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국내에 도입되자 말자부터 적극적으로 좀 모든 환자들이 적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환자를 위해 내비게이션 수술을 도입한 송현석 교수. 실제 내비게이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처음에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자세히 해주셔서 거기에다 이제 뭐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고 하고 나서도 뭐 저희 통증을 저는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건 오늘 찍은 사진. 이렇게 맞아 있으면은 괜찮고 지금 저희가 이제 6주 동안 기다린 거는 여기 기둥 세워놓은 게 뼈 속에서 뼈가 자라서 이제 붙는 거를 기다린 겁니다. 오늘 엑스레이 보면 빠진 것도 없고 이 기둥이 돈 느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하는데 전에 힘줄 수술했을 때하고는 다르고 그거는 젊은 보수 치료사들이 막 강제로 꺾고 비틀고 하잖아요. 네, 엄청 아팠어요. 인공관절은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인공관절은 수술할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자세하고 쉬운 설명 덕에 송현수 교수는 환자들 사이에서 친절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자세히 얘기를 잘해주세요. 묻는 대답을 잘해주셔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하는데 다 이렇게 하라 이제 운동하는 법 그런 걸 다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셔요. 또 시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쫓기시지 않으시고 환자분들이 이제 그 진료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이해하도록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이제 가서 좋습니다. 환자의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송현석 교수. 그는 환자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요즘에 그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잘못된 정보를 미리 알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확답을 원하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팩트에 근거를 두고 저하고 어떤 치료가 있는지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뭐 보다 넓은 세상에 어떤 깊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미국 연수를 이제 교환 교수로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어깨하고 팔꿈치하고 각각 그 다른 두 군데에서 연수를 받으셨다 그러시는데 상당히 그 일반적으로 이 언유졸하다 좀 약간 좀 예사롭지 않은 그러한 시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디서 공부를 하셨습니까? 네. 제가 연수 갔던 그 미국 필라델피아의 토마스 제퍼슨 유니버시티의 윌리엄스 교수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스승님이신데 그분은 어깨 관절만 진료를 하셔서 근데 제가 한국에서 어깨하고 팔꿈치 관절 같이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윌리엄스 선생님께 1년 동안 어깨 관절 연수를 했고요. 그분의 같이 근무하신 동료시고 또 제자이신 램지 선생님께 팔꿈치 관절을 연수를 받았는데 그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유펜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곳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게 1년 반 동안 연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송 교수님보다 조금 좀 빨리 정형외과 의사가 됐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 50견 아니면 그냥 좀 힘줄에 염증이 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그 수술도 많이 안 하고 그저 약이나 먹고 그다음에 운동이나 정도 하는 거로 해서 별로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시작할 즈음에도 이렇게 어깨 관절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근데 뭐 특별하게 이 분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전공의 생활하던 1995년도 경에만 해도 전국에서 어깨를 전문으로 한다고 하신 이제 다른 관절이랑 같이 보시는 교수님들은 계셨지만 어깨만을 전문으로 보시는 교수님은 몇 분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공의 시절에 어깨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많이 수련을 못했던 게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군대 가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제가 교수로서 대학에서 쓰임이 있으려면 남들이 잘 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한참 일해야 되는 10년, 20년 뒤에 제가 더 쓰임새가 있는 학문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어깨여서 그래서 어깨를 전공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장 블루오션을 잘 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뭐 인성이랑 못해 모든 것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은 아마도 부모님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아버님 어머님은 어떠셨습니까? 예, 아버님 어머님 고향도 같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달라서 어머님은 아버님 여동생의 같은 동창. 그래서 고모님의 소개로 두 분이 만나셔서 결혼을 하셨고요. 그래서 친가 외가가 같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제가 집에 갈 때 집에 가기 싫으면 외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친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님은 그 시골 고향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평생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많은 모습들 중에서 여름 방학이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 방학 되면 하얀 모시 적삼에 밀짚 모자 쓰시고 마당에 물 뿌리시고 그리고 독서하시고 이런 모습이 항상 눈에 선하고요. 책 읽으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아버님께 책 읽는 법 또는 뭐 바둑 뭐 실력이 아직 낮지만 바둑하는 법 또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신 분이 아버님 같고 아버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많은 부분들을 제가 지금 계속 느끼면서 또 교육자로서 학자로서 또 의사로서 봉사하고 연구하는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어머님은 키가 굉장히 작으시고 왜소하신데 엄청나게 생활력이 강하시고 긍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분이고 항상 자신감을 심어주시는 든든한 지원군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또 이 유명하신 게 이 독특한 취미 생활, 그다음에 운동 때문에 유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검도를 하시죠? 네, 이게 상당히 이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도 많고 힘든 와중에 또 그 시간을 내서 검도를 하시는데 검도에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예, 제가 검도를 처음 시작한 거는 의과대학 시절입니다. 네. 지금 횟수로는 31년째인데요. 그때 대학생 때 중간에 뒤늦게 사춘기가 와서 좀 방황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검도장 명패를 보고 내려서 그날 바로 등록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운동이 제가 할 운동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너무 저하고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굉장히 유산소 운동도 많이 되고 체력도 많이 소모되지만 지켜야 되는 예의도 지켜야 되고 선배에 대한 예의 그다음에 도장 내에서 지켜야 되는 규율도 많고 그리고 제가 운동신경은 별로 없습니다. 31년 동안 했는데 남들 10년 한 것만큼도 도달을 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활체육으로 그리고 취미생활로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병원 생활하고 환자분들을 뵙는 직업인으로서는 가장 좋은 취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니 모든 의사 선생님도 똑같겠지만 뒤돌아서도 오늘 수술했던 환자분 이걸 좀 더 해드릴 거랬나 외래분 환자분들도 계속 생각하면서 심지어 우스갯소리도 잠자다가 꿈도 수술하는 꿈을 꿀 정도로 저희가 이제 생활하다 보니 조금 객관적인 시선이나 또 머리를 조금 쉬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근길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 1, 2회 정도라도 도장에 가서 검도를 하면서 그 상념에서 또는 잡념에서 벗어나서 다시 뒤돌아볼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길 잘했구나. 저의 생활에 병원하고 제가 전공하는 전문 생활 말고 그 외의 생활에 절반 이상은 제가 검도에 대한 생각, 검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송현석 교수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연의 주제가 관절염도, 어깨 관절염도 진행이 되나요?입니다. 교수님의 명강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깨 관절염도 진행되나요?라는 질문을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관절염 그러면 손가락이 툭툭 붓고 꺾이는 부분, 그리고 척추, 슬관절, 고관절 이런 부분을 제일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이게 55세 남성의 건강한 연골입니다. 네. 뽀얗고 그리고 당구 공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불과 1살밖에 많지 않은데 저렇게 떠다니는 부분들도 이렇게 연골이 깎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너덜너덜하고 연골 부분 좀 푹 파이고 납작해지고 이게 이제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른손잡이라 오른쪽이 조금 진행이 빠른 같은 환자의 오른쪽 왼쪽입니다. 그래서 우측 사진처럼 저렇게 관절 모양 자체가 두 뼈가 붙을 정도까지 연골이 코팅이 망가진 게 관절염입니다. 이게 더 진행이 되다 보면 좌측에 보이는 화살표처럼 뼈 속에 손가락 마디만한 뼈가 돌아다니기도 하고 우측 사진의 화살표처럼 동그래야 되는 부분이 저렇게 움푹움푹 곰보 자국처럼 상하는 게 관절염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해마다 고령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는데 아래 옆에 보면 미국은 7% 인구의 7%가 고령화에 들어가는 시대에서 20%가 넘는 초고령 시대까지 아직 도달하지도 못했고 총 94년이 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게 2026년이라고 합니다. 불과 26년 만에. 이 말씀은 저희 나라의 고령화 추이가 다른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가 여러 부분에서 전 세계 1위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곧 저희가 2050년이 되면 이런 고령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일본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전체 국민들 중에서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점점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제목처럼 어깨 관절염 진행이 되느냐? 답은 맞습니다. 진행이 됩니다. 이분 70대 초반에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점점 진행이 됩니다. 중간에 4년 뒤 그리고 2년 만에 점점 관절 연골이 깎이면서 변형이 되고 주저앉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은 채 1년이 안 되는 시점에 급속도로 관절 연골이 마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 진단됐을 당시에 연골이 계속 나빠져 가고 있는 약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태까지 본 분들 중에서는 가장 심한 분이 이 팔이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다 주저앉아서 마치 무를 베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사각형으로 주저앉은 분입니다. 팔을 오른쪽처럼 팔을 들라 그러면 저 정도가 단데 이런 상태에서 수년을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 없어져 있는 부분 대신에 동그랗게 원래의 형태대로 수복시켜주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셨고 수술하고 7개월 만에 몇 년 동안 팔도 못 들고 아파하셨던 분이 진통제도 드시지도 않고 뒷짐도 되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면서 이제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이 정도면 경과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차이는 류마티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류마티스는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이분은 49세고 가장 좌측에 있는 사진은 처음 진단됐을 당시입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새로운 치료, 세포 치료 또는 여러 가지 면역 항체 등 모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만에 거의 주저앉고 맨 오른쪽 사진은 좌측 사진하고 비교하면 어깨뼈 자체가 마모되고 주저앉다 보니까 거의 팔 자체가 가슴 쪽으로 안으로 파고들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고 또 하나는 힘줄 파열 때문에 생기는 관절염이 있는데 이 힘줄은 파열은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에서 시작하지만 점점 파열이 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팔이 움직일 때 이 팔뼈를 잡아줘야 되는 중심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안에서 미세하게 동요가 되면서 연골이 깎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74세고 이분은 어깨 속에 있는 회전근개라고 그러는 부분이 4개가 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딱 하나 남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다 보니까 수술 전에 팔 들라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저 정도밖에 못 드는 거고요. 너무 아파하시고 관절염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수술을 했고 2년 때 보면 오른쪽 어깨거든요. 지금 거의 왼쪽처럼 기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깨 관절염 그러면 통상적으로 관절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또는 면역 질환 때문에 치료가 조금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힘줄 파열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관절염 이렇게 종류가 다르고 이 진단에 따라서 치료하는 시점이나 치료 종류도 좀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어깨 관절염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강연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공식 질문 드리고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명의라고 보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또 의사지만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고 보호자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신뢰가 하는 의사는 같은 고민을 하는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는 의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술도 의학 기술도 좋아지고 또 실력들도 좋아졌지만 모든 경우에서 결과가 항상 우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술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원치 않게 합병증이나 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사실은 허심탄회하게 환자나 보호자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오실 때마다 아직까지 괜찮고 상태 좋습니다라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또 공유하고 이런 의사가 사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수술은 잘 하셔야겠지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신청곡도 받고 있거든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라는 오래된 팝송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저희 아버님께서도 좋아하셨고 또 사실은 교수로서 의사로서도 있지만 교수로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하고 또 제자들 가리키는 학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하고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해오셨는데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더 이루고 싶은 목표점이 있을까요? 아직 저희가 풀지 못한 숙제들이 있습니다. 관절 연골 마모 정도를 늦추거나 초기에 관절 손상이 왔을 때 인공관절까지 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세포나 면역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도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공관절 부분도 환자들마다 개개인의 차이에 따른 수술법이나 수술 기구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맞춤 요즘에 가장 큰 대세인데 환자의 상태, 환자의 체형, 환자의 골격에 맞는 그런 인공관절 수술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현석 교수님과의 대담을 통해서 우리는 정형외과 분야에 있어서 특히 어깨 분야에 대한 기초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을 세계적인 반열로 끌어올리고자 이렇게 노력하시는 또 추구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심심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네, 교수님 앞으로도 응원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오늘 교수님과 이 검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검도에서 대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 우리는 죽도를 든 손에만 주로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고수들은 발을 쉬지 않고 사용하면서 적진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프로그램의 주인공들, 명의들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TV 자서전 명의 2.0 다음 시간에도 질환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명의분을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and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